입시와 연관된 신문 기사는 작년 거 보시면 되고 재작년 거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중위권 혼전, 최상위권 뭐 어쩌고. 지금 킬러 문항이 나왔냐 안 나왔냐의 논쟁은 필요 없어요. 3, 4등급 애들은 제일 좋은 전략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평화가 있기를. 유쾌한 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해평가연구소 소장 이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모시기 어려운 분을 저희가 좀 섭외를 했습니다. 요즘 모시기 어렵죠. 한참 바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메뚜기도 한철입니다. 거의 쉬는 날 없이 뭐 인생이 쉬는 거니까요. 늘 쉬면서 일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생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 왜냐하면 오늘이 가장 행복한 날이기 때문에 저는 그 오늘처럼 살고 싶은 게 평생의 소원입니다. 대입을 위해서 고입 전략까지 좀 짜는 게 입시이더라고요. 잘 하려고 하면은 정보 싸움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던데요. 이 엄마들, 부모님들이 가진 정보력이 혹시 입시에도 영향을 주는 걸까요? 예전에 그런 농담이 있었죠. 명문대 보내기 위해서는 1번이 엄마의 정보력, 2번이 아빠의 무관심, 3번이 할아버지의 경제력, 4번이 동생의 희생, 5번이 본인의 체력, 뭐 이런 게 있었는데 맞네요. 사실은 1번이 정보력이 네. 중요하죠. 우리 옛날에 그 유홍준 박사 책을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사랑하면 알게 되고 네.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예전과 다르다. 그렇죠. 그 정보력이 있으면 네. 보이는 게 다릅니다. 정보력 싸움이긴 한데 네. 정보력만 되는 건 아니고 네. 아무리 정보가 많아도 애가 공부 안 하면 모든 게 꽝이기 때문에 정보력과 아이의 실력이 겸비가 돼 있죠. 사실 이번에 이제 소장님 인터뷰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좀 하는데 많이 어렵고 알아야 할 게 한두 개가 아니더라고요. 입시를 이제 급하게 공부하시는 분들은 좀 막막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입시 설명회 같은 것들이 좀 잘 되는 게 그 이유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하던데요. 설명회에 가면 엄마들이 투어를 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정보력이 중요하긴 한데 네. 정보에 너무 맹신을 하거나 그러면 오히려 더 마이너스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님들 나오시면 그분들의 자녀 이야기 좀 여쭤보고 있어요. 소장님 자녀들은 어떻게 대학 입시를 좀 잘 뚫고 갔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일단 성인이 된 두 딸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딸이 이걸 안 본다는 전제가 있어야 자기 얘기하기 싫은데 이제 안 애들이 보지 또 않을까요, 이런 거? 아빠에 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아빠가 나오는 건 다 찾아보니까 세상에나. 두렵긴 한데 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딸 둘은 아버지 생계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근데 저희 딸들은 비교적 좋은 데를 갔기 때문에 엄청 좋은 데 갔던데요. 뭐 아빠 생계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딸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 딸 같은 경우는 첫째 딸은 빡세게 돌렸던 애예요. 그러니까 첫째 딸은 기대감이 크니까 어려서부터 학원도 보내고 뭐 특목고에 보내고 뭐 그렇게 살았던 애고 둘째 딸은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오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뒀는데 본인이 알아서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큰애는 아빠가 뭐 갈군 건 아니지만 그래도 관심 가지고 봤던 애고 네. 둘째는 지켜봤던 애. 나름대로 이제 차이가 좀 있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시험 기간인데 큰아이는 시험 잘 봤냐라고 물어보기 전에 눈물부터 흘린 애였고 둘째 아이는 언젠가 잘 보겠지 이런 주의자이기 때문에 근데 또 커놓고 보니까 뭐 비슷비슷하지만 잘할 때는 큰애 때문에는 조금 마음이 아팠고 둘째 때문에는 뭐 기뻤고 이런 양상이 있는데 큰애야 이게 보지 마라. 큰애는 보면 안 되겠죠. 보니까 그 두 아이가 성향이 좀 달라갖고 이제 아이들 입시 전략을 짤 때에도 조금 고심을 하셨을 것 같아요. 고심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냥 알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만기 선생 애니까 이만기 선생이 잘 그 케어를 해서 갔겠지라고 하지만 제가 한 것이라고는 구슬을 꿰는 정도만 했고요. 나머지 구슬은 지들이 모았어요. 그러니까 큰애는 특목고를 갔으니까 내신이 불리했겠죠. 그러니까 내신 가지고 대학 가는 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큰애는 논술로 대학을 갔고 둘째는 외국 생활을 잠깐 했어요. 외국 생활할 때 자기주도 능력이 길러져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커리어를 모아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갔기 때문에 두 아이 다 아빠의 손길보다는 본인들의 노력이 더 컸는데 네. 대외적으로는 제가 아빠의 노력이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 다 탄로가 나지만 그래야 이제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근데 알아서 했어요. 두 자녀가 다 딸이니까요. 사실 네. 딸들은 아빠랑 또 잘 지내기 어렵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사춘기 되면 티격태격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사춘기에 글쎄요, 딸들이 아빠랑 지내기 네. 어렵나? 저는 그 오히려 전혀 동의하지 않는 것이 네. 잘 놉니다. 잘 노는 애들도 사춘기 때는 다 그렇죠. 왜냐하면 걔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네. 본성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기간이 길지 않았어요. 딸들에게 대학교 1학년 때쯤에 스마트폰을 사주셨다고 들어서 아이들이 엄청 놀랐을 것 같은데 그게 가능했을까 싶더라고요. 저는 스마트폰은 악의 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은 애들한테 네. 방해가 되는 물건이기 때문에 사준 적도 없고 네. 수능 끝나고 사줬습니다. 그 이유는 큰아이가 핸드폰을 사달라고 했을 때 제가 조건을 걸었어요. 그때 그 가로 본능이라는 핸드폰이 나올 때인데 네가 아빠가 퇴근할 때까지 A4 용지에다 5가지로 아빠가 휴대폰을 사줘야 하는 이유를 적어놓으면 아빠가 그날 저녁에 와서 사주겠다. 한 자도 못 적었습니다. 진짜. 아빠 안 살게요. 우와. 큰아이가 그러니까 둘째 아이는 말도 못 꺼내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랬을 것 같은 생각은 무섭죠? 드는데. 그러니까 아빠가 네. 잘해주지만 만만한 아빠는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아빠의 권위로 못 사게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다행히 잘 따라와 줬었네요. 네. 그 입시는 전쟁이니까요. 아이들이 일단 전방에서 공부로 열심히 싸우는 거고 뒤에서 이제 엄마들이 후방 지원을 한다면 아빠들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아요. 소장님 경험도 좀 보탬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요즘에 설명회를 가면 아빠들이 많이 옵니다. 요즘은 밖에서 아빠들이 리드합니다. 특히 이제 아빠들은 이런 특성이 있어요. 과정은 잘 모르고 결과에 대해서 엄마까지 연대 책임을 묻는. 애가 좋은 대학 못 가면 넌 집에서 뭐 했는데? 나는 돈 벌려고 애썼는데 넌 집에서 뭐 했어? 전업주부가 애나 관리하지.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거 잘못했다. 그래서 아빠하고 애하고 엄마하고는 전부 다 공동체이기 때문에 공동 육아에 책임이 있어서 입시도 아빠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어떻게 보면 아빠들이 보다 애를 냉철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아빠들이 리드를 하고 엄마들이 후원자가 되는 게 옳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2022년 수능부터 이제 문이과 통합으로 치러지고 있잖아요. 이과의 문과진공 같은 얘기들도 있고 이 통합 수능이 미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 교육 키워드 7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썼는데 새 대입 제도를 바꾸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통합 수능에 문제가 있으니까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통합 수능은 선택 과목 제도가 기본이 돼 있는데 선택 과목에 따라서 대입의 효과가 달라져요. 예를 들면 나는 확률과 통계를 선택해서 100점 받았는데 미적분 선택한 애하고 100점은 똑같은데 제가 더 점수가 잘 나오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과적인 속성을 가진 애들이 문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그 문과 애들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대학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입 제도가 바뀌는 그런 트렌드가 지금 있습니다. 보니까 이과생들이 유리한 상황이어서 이과생이 유리하다기보다는요. 네. 이과적인 속성을 가진 과목이 유리한 거예요. 이를테면 국어는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가 있는데 이과야 성향 애들이 주로 언어와 매체를 하거든요. 점수가 잘 나와요. 그래서 수학은 미적분이 잘 나오고 그래서 이과적인 특성 애들이 잘 나오는 데다가 이과 애들이 선택하는 과학 탐구가 또 사회 탐구보다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점수의 우위를 가지고 가는 거죠. 문과 애들이 너무 치이는데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떤 입시 전문가가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올해 문과 애들은 곡소리 난다. 문과는 계속 사실 졸업하고도 어렵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또 문과는 대학 가기도 어렵고요. 그쵸. 대학 가서 공부하는 것은 추상적이니까 쉽지 않고 취업하기 어렵고 취업해도 기술이 없으니까 엔지니어 같은 것보다는 잘리기 쉽고 이러다 문과 다 죽는 거 아닌가요? 그 옛날에 저희들이 문과를 갈 때는 담임선생님이 그런 얘기 했거든요. 이과 애들은 기계를 지배하지 우리 문과는 인간을 지배한다 그랬는데 뭐 지배는커녕 굶게 생겼어요. 의대 정원이 요즘 핫한 이슈입니다. 그 오죽하면 저희들이 이제 그 책을 쓸 때도 의대가 키워드로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거죠.
의사가 왜 좋으냐? 왜 의대 애들이 목을 매냐?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고용의 안정성. 그렇죠. 내가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수입의 보장성입니다. 근데 그것이 있는 한 의대 열풍은 계속될 거예요. 그리고 오죽하면 이제 나라에서 의대를 늘리잖아요, 정원을. 근데 늘리면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의사의 인기가 좀 떨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의사가 많아지니까 급여가 내려갈 거고, 급여가 내려가면 누가 하겠어요? 의사라고 하는 게 돈을 벌 때까지 한 10년 걸리거든요. 6년 의대 나와서 인턴 레지던트 펠로우까지 하시면 한 15년은 있어야 제대로 된 돈을 버는 직업인데 월급 작으면 누가 하겠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저는 의대 열풍은 앞으로 10년 정도면 마무리가 된다. 이렇게. 정원이 늘어날 경우. 네. 그렇죠. 사실 좀 약간 좀 너무 과열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요 대치동에서 요즘은 또 의대라고도 안 해요. 메디칼. 적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이들에게도.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너무 공부만 잘하면 다 의대를 가야 되는 것처럼 얘기하고 안 가면 이상한 것 같이 그거가 되는 문제인 것도. 거죠. 맞아요. 자기 적성이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요. 뭔가 잘못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서. 잘못되고는 있는 분위기인데 이해는 되죠. 우리가 흔히 얘기할 때 의사는 3D 업종이거든요. 조그만 공간에서 하루 종일 만나는 분들은 아픈 분들만 만나잖아요. 근데도 사실은 보장이 되니까 많이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요양병원에 가면 나이 드신 의사분들 많거든요. 환자복 입으면 환자고 의사 가면 의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는 게 의사이기 때문에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만 의사는 눈만 보이고 손만 안 떨리면 평생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의대 열풍을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이제 다른 질문을 좀 넘어가면 고려대가 이제 2025학년도부터 대입에 논술 전형도 넣는다고 하더라고요. 바칼로레아 같은 경우에도 논술을 좀 평가로 도입하고 있고요. 논술이 앞으로 좀 더 중요해지는 건 아닌가 싶은데 어떠세요? 논술이 앞으로 중요해진다라기보다는 이미 중요하죠. 또 지금 교육부 장관께서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를 선호하시니까 바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수능에 논술이 도입되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근데 논술이 중요한 건 맞습니다. 논술을 잘하면 여러 가지에서 유용하니까요. 지금도 논술이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나요? 그러면 특히 주요 대학에서 논술 영향이 크죠. 특히 내년에 이제 고려대학이 논술을 도입하면 한 300명 정도 모집하는데 한 50대 1 보면 한 15,000명 정도가 논술을 더 치를 거기 때문에 논술하고 하는 당분간 돈 잘 벌 겁니다. 아니 이게 뭔가 정책이 좀 바뀐다 싶으면은 그거에 또 혜택을 보는 학원들이 자꾸 늘어나고 그래서 사교육이 잡힐 수가 있는가 싶은 생각도 좀 사교육은 들더라고요. 근본적으로 대입제도와 연결지으면 안 됩니다. 특히 애를 적게 낳을수록 그 아이에 대한 집중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사교육은 올라가는 것이고 또 다양한 전인교육 같은 걸 하게 되면 초등 사교육 플러스 예체능 사교육이 증가해서 전체 사교육비가 느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고등 사교육비가 느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입시를 가는 그 최전선에 있는 아이들이 사교육을 엄청 하고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고 오히려 더 밑에서 하고 있군요. 수능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해볼까 봐요. 이제 수능 점수가 나왔고 뭐 N수생들이 이제 증가하면서 역대급 정시 경쟁이 이제 펼쳐질 거다라는 분석들이 또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입시와 연관된 신문 기사는 작년 거 보시면 되고 재작년 거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습니다. 중위권 혼전, 최상위권 뭐 어쩌고 그리고 뭐 눈치 지원 극심, 수시 탈락자 많아, 뭐 최저 기준 못 미칠 듯 매번 다른데 똑같습니다. 어떻게 그럴까요? 이게 반복되거든요. 해걸로 반복되기도. 그러니까 이번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N수생들은 증가했고 또 수시 모집 탈락자가 많기는 하나 정시 모집이 오히려 더 좀 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 성적이 좋은 애들은 정시 오기 전에 수시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오히려 정시가 마음 편할 수 있다는 점을 아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1월부터는 정시 시작이기 때문에 많이들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뭐 수능 얘기 조금 더 하게 되면은 올해 킬러 문항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요. 교육당국이 이번 수능 점수 내놓으면서 또다시 이제 그 말씀 하더라고요. 학생들이 킬러 문항을 듣기 위해서 사교육 업체에서 이제 그 문제 푸는 기술을 배우러 다녔다면 이제는 그 사고력과 추론 능력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분석을 좀 내놨던데. 많은 입시 전문가들이 이름을 바꿨어요. 홍길동으로.
애비를 애비라 부르지 못하고 어미를 어미라고 부르지만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와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킬러 문항에 대한 정의가 교육부가 하는 킬러 문항의 정의와 우리가 느끼는 킬러 문항의 정의가 다른 거예요. 교육부는 여러 가지 성취 기준 같은 걸 따지만 수험생들은 어려우면 킬러 문항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킬러 문항이 나왔냐 안 나왔냐의 논쟁은 필요 없어요.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면 된다. 이 문제이기 때문에 애들은 문제를 풀어야 하고 그러니까 킬러 문항 아무튼 홍길동입니다. 수능 점수를 보니까 만점자가 재수생이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 재수했던 내용을 봤더니 원했던 의대에 갈 수가 없어서 재수를 한 거였는데 이번에 서울대 의대는 못 가더라고요. 의과대학은 사실은 면허가 중요한 거지 어느 대학 나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방대에 있는 의대를 나와도 의사가 되는 거고 서울대 나와도 의사가 되지만 그 친구는 뭐 서울대 의대 못 가도 연대 의대는 100% 가는 거니까 걱정이 없죠. 사실 연대 의대 나와 서울대 의대 나오나 뭐 그게 그거지 뭐. 어쨌든 면허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게 뉴스가 되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저도 입시로 먹고 살지만 아니 수능 만점자가 서울대 의대 못 가는 게 뭐 뉴스냐고. 그니까요. 자기가 진로를 찾아서 가는 거가 중요한 건데. 어떻게든 간에 의사가 되면 되잖아. 맞아. 네. 근데 그리고 뭐 그 친구처럼 뭐 뇌과학을 연구하겠다. 요즘에 알츠하이머나 이런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서울대 못 가면 어때서? 6회 프로그램에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면 걸러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뉴스를 볼 때도 네. 이것이 어디에서 출발한 뉴스인가 보셔야 돼요. 같은 관점도 달리 볼 수 있거든요. 뉴스를 좀 보는 기준을 좀 잘 잡으라는 말씀이시기도 하네요. 늘 똑같다라고 하셨지만 늘 중간에 애매한 등급들이 있잖아요. 정시 지원할 때 이 중간 등급들은 어떻게 좀 전략을 짜면 좋을지도 좀 궁금한데요. 3, 4등급 애들은 점수에 맞춰서 원서를 집어넣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온라인 합격 지원 같은 거 가서 한번 넣어보고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나오나 내가 어떤 대학 가는 것이 나한테 유리한가 반영 비율 반영 과목에 따라서 그리고 나서 그 연구한 데이터를 담임선생님 갖다가 드리고 담임선생님 제가 내일 모레 찾아뵙겠습니다 하고 담임선생님에게 연구할 시간을 주고 그리고 가서 상담을 통해서 대학을 정하는 게 제일 좋은 전략이에요. 지금 우리 수험생들이 할 일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하겠어요? 요강을 가지고 연구하는 수밖에 없고 지난해 결과가 연구하고 유튜브 같은 데 보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하는 지금은 그거밖에는 할 게 없다고 생각해요. 빵꾸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정원 미달이 아니라 이제 점수가 떨어지는 거를 이제 빵꾸라는 표현을 한다는데 요즘 이런 빵꾸라는 학과들이 있나요? 있죠. 좋은 대학의 좋은 학과들의 빵꾸가 잘 납니다. 애들이 전부 다 겁나서 피하니까 아무도 안 가는 거죠. 그래서 보통 대학교에 나오는 그 뭐 경영학과 이런 데가 좋다고 얘기하지만 그 서열을 보면 경영학과가 1등이 아니고 다른 과가 1등이고 경영학과가 밑에 쳐져 있습니다. 그게 이제 빵꾸 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럼 빵꾸 나는 과를 좀 잘 좀 공략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볼 때는 빵꾸 나는 곳은 일단 예상을 벗어나는 데가 빵꾸 나는 데이기 때문에 예상하기는 어렵고 단지 이제 있다면 모의 지원 때 많이 몰리는 과. 그다음에 배치표에서 맨 위에 있는 과. 그다음에 이 전형 요강이 작년과 다른 과. 이런 것들 뭐 종교적인 색채가 굉장히 강해서 애들이 기피하는 과. 이런 거. 지난해 너무 높았던 과.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잘 안 맞습니다. 그래서 빵꾸는 운입니다. 뭔가 이렇게 제목 같네요. 빵꾸는 운이다. 대학 가는 건 운이 커요. 맞아요. 사실은 왜냐하면 똑같은 과도 내가 작년에 갈 때는 떨어졌고 올해 갈 때는 붙거든요. 예를 들면 저희 둘째 대학 갈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수학을 잘 못해요. 나머지 잘. 근데 얘는 면접을 봤는데 문제가 세 문제입니다. 수학 문제, 인문학, 사회학. 근데 수학을 도저히 못 풀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못 풀었대요. 근데 그 해에 오전에 면접조가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다 못 풀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교수님이 마지막 들에 들어온 애들한테는 야 수학은 건드리지 마라. 못 풀었단다. 빼버렸군요. 인문학 사회학만 답변해라. 이렇게 됐거든요. 근데 저희 집은 수학을 못했잖아요. 근데 오후에 수학 문제는 쉬웠답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 아이가 오후에 갔으면 못 풀었을지 몰라요. 아무리 쉬웠어도.
문제가 너무 어려운 바람에 저희 집안에는 붙었습니다. 그런 식의 운도 있고 또 아무리 명문고등학교에 가도 담임선생님들 만나는 건 운입니다. 입시는 운과 연관되어 있다고 봐요. 근데 뭔가 이렇게 치열하게 준비해야 되는 이 입시라는 과정이 운에 따라서 또 좀 결정이 된다고 하면 약간 좀 씁쓸한 마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운이 전체는 아니고 네, 그렇죠. 물론 운도 그렇지만 작용할 수 있다. 그 그렇죠, 얘기. 그렇죠, 그렇죠. 되게 잘 준비했다가 내가 운 없게 뭔가 좀 한 끝에서 좀 밀렸다, 떨어졌다 이런 생각 들면 그럼 이제 재수하는 거죠. 근데 운은 항상 운은 아무에게나 오는 게 아니고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항상 엔진에 시동이 걸려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야 운이 왔을 때 뜰 수 있습니다. 입시를 좀 준비하면서도 늘 내가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불안한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대치동 같은 데 이렇게 돌아다녀 보고 학원을 가보고 엄마들을 만나보면 과잉입니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고 있습니다. 지나치건 오히려 모자람만 같다는 그런 얘기인데 이 과유불급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또 교황과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뿔을 바로잡으려다 뿔을 부러뜨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저는 애들한테 자유를 줬으면 좋겠습니다. 초등의대반이 말이나 됩니까? 사실은. 또 그렇게 안 키워도 애들 잘 큽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그냥 초등학교 때 놀렸습니다. 그렇게 뭐 열심히 시키지 않았습니다. 훌륭히 컸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죠. 네. 저희 1부에서는 이제 그 수능 관련된 얘기들, 정시 전략 같은 것들 좀 여쭤봤고요. 그리고 이제 2부에서는 우리 아이들 이제 겨울방학 열심히 잘 보낼 수 있는 방법들도 좀 여쭤보고 그럴게요. 우리 애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가면 공부를 못하냐? 네. 어떻게 된 거냐?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가 세발 자전거였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는 오토바이크. 중3 겨울방학 때 기본기를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방학은 아이와 함께 유쾌한 밤.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유해평가연구소 소장 이만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장님. 네, 저희 2000년대 학번에게는 너무나 친숙하고 반가운 얼굴이신 우리 이만기 소장님 나와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2000년대에 제가 뭐 했나 보죠? 네, 저희 EBS 보면서 소장님께서 EBS를 그때, 했던 네. 시절이 있었군요. 제가 그런 시절이 있다는 게 참 기억이 새로운데 아주 훌륭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사실 소장님 덕분에 국어 너무 좋아했는데 그랬던 고딩이 이제 제가 애기 엄마가 돼서 이렇게 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감회가 새롭기도 하고 너무 영광입니다. 나이를 먹어가면 과거를 추억하면서 한다면서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지금도 물론 행복하지만 그때는 방송을 통해서 애들을 가르친다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르고 곧 방학인데요. 사실 이제 방학에는 선행학습파와 그리고 복습파로 나뉜다고 하더라고요. 방학 공부에 좀 큰 그림을 좀 그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선행학습은 제가 볼 때는 능력별입니다. 그 능력이 되면 쭉쭉 선행을 해 나가는 것이 오히려 옳은 것이고 능력이 안 되면 복습이라도 열심히 해야 하는 건데 선행학습은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극장 효과입니다. 뭐냐면 우리 극장 가면 이렇게 계단식으로 돼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 사람이 일어서면 뒤에 사람이 안 보이니까 또 일어서고 뒤에 사람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또 일어서고 이게 이제 극장 효과인데 선행은 그런 것 같아요. 선행은 한 사람이 하니까 나머지가 다 하는. 근데 선행은 저는 능력이 되면 선행은 괜찮다. 능력이 안 되는 애 선행시키는 건 고문이기 때문에 복습이나 해라. 근데 방학 때는요. 냉정히 말하면 선행과 복습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죠. 중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복습과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선행인데 두 가지를 다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능력이 안 되면 복습이 더 중요합니다. 말씀 주신 대로 중3 겨울방학이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는데 먼저 이유 먼저 여쭤보고 싶어요.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가 세발 자전거였다면 고등학교 때 공부는 오토바이크이란 말이에요. 그때 뭔가 제로 방향을 잡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공부의 그 그레이드가 팍 뛰는데 여기다 뒷받침이 안 되면 처지게 되죠. 그래서 중3 겨울방학 때 기본기를 단단히 다지지 않으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발 자전거에서 오토바이는 정말 확 간극이
커지네요.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다들 이렇게 성적이 많이 무너지고 하는 걸까요? 이런 네. 겁니다. 네. 우리 애는 중학교 때 공부를 잘했는데 왜 고등학교 나오면 공부를 못하냐? 네, 저도 사실 그런 말씀 너무 많이 듣거든요. 너무 많이 듣죠. 네. 이게 이제 착시 현상이 있습니다. 뭐냐면 중학교 때는 어떤 중학교는 40%까지 A를 줘요. 그러니까 우리 애는 A가 많았던 애예요. 그런데 고등학교 나오면 4등급 찍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 고등학교 40%가 4등급입니다. 그러니까 걔는 중학교 때 A라고 나오니까 엄마들은 그 아이가 진짜 A인 줄 아는 거죠. 근데 고등학교 나가면 40%가 리얼하게 나오니까 4등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일단 그 정도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인식을 바꿔야 돼.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사례라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를테면 네. 국어가 우리가 요즘에 이제 문해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문해력. 그러면 중학교 때까지의 공부는 국어도 외우면 되는 그런 과목인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올라오면 낯선 글을 보고 추론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데 그게 중학교 때까지는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 추론 능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펄쩍 뛰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국어 이야기가 나와서 또 우리 국어를 또 제가 배웠던 적이 있어서 저도 국어 선생님이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국어가 진짜 어렵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좀 준비를 할까요? 예, 초등학교 때부터 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국어 공부의 기본이 어휘력인데 네. 많은 사람들이 국어를 그냥 설렁설렁 공부하기 때문에 어휘력 없이 우리가 영어를 공부할 때 가장 맨 먼저 뭐 합니까? 단어부터 외우죠. 옛날에 그 발음도 안 되는 보케이브라리 네, 맞아요. 22,000 네. 외웠지 않습니까? 국어 그렇게 안 외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뭘 공부하겠다고. 그러니까 문해력의 기본은 어휘력이 있습니다. 네. 문해력이든 독해력이든 리터러시든 어휘력이 기본이 돼야 돼요. 근데 어휘력 없이 공부를 잘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교과서를 보면서 모르는 단어 나오면 찾아가지고 공부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국어를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애들이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엄마, 국어는 해도 잘 안 나오고 안 해도 그런 대로 나와요. 국어도 하루에 1시간 이상 꾸준히 해줘야죠. 어떤 공부를 그러면 좀 꾸준히 하기를 권하세요? 문제를 풀어야죠. 문제집을. 우리가 네. 국어 공부라는 게 순수하게 국어 공부가 있겠지만 문제풀이 능력도 길러줘야 되기 때문에 매일 비슷한 양을 공부를 해주는 거. 근데 그 공부는 문제풀이가 기본인 거예요. 지문을 보고 문제를 풀고 지문에서 어려운 단어 찾아서 지문을 이해하고 선지에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단어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익히면 되는 거죠. 기본 개념과 문제풀이는 서로 융합되는 거예요. 늘 같은 시간에 같은 공부를 해주면 실력이 느는데 그건 안 하고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중학생 때 방학 때 좀 어떻게 공부를 하라고 조언을 해주시고 싶으세요? 엄마들이 애들을 집에서 케어하기가 쉽지 않죠. 그쵸, 중학생쯤 되면. 중3 정도가 되면은 어머니 머리 꼭대기 위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같이 협조를 통해서 부득이하게 학교에서 이음 시기에 학교 교육이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천상 이 방학 때는 민간 교육에 힘을 빌리는 수밖에 없다. 민간 교육은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사교육의 대체 용어. 네. 민간 교육에 의존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아이들한테 맡겨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 민간 교육 학원 보내란 말이냐? 이게 아니고 저는 EBS가 정말 좋다고 봅니다. EBS 강의를 꾸준히 보게 하면 예비 고1 과정이 있어요. 이거를 듣게 하면 진짜 좋습니다. 그러니까 꼭 사람들이 돈 주고 사야 비싼 건 줄 알지만 돈 주고 사지 아니하여도 비싼 게 있습니다. 그리고 뭐 사교육업체, 인강업체가 많지만 EBS가 기본 개념 강의가 너무 좋습니다. 그걸 듣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때 제일 좋은 건 어머님이나 아버님이 애들을 케어하면서 시간표를 짜서 이래야 되거든요. 맨 앞에 컴퓨터, 아이, 엄마 한 줄로. 네. 애들은 15분 이상 넘어가면 통제가 안 됩니다. 네. 우리가 15분이요 인강을 들을 수 있는 한계점이에요. 그래서 세바시, 테드 다 15분 이내에. 요즘 애들은 또 쇼츠, 릴스 이런 거 보면은 1분 이내잖아요. 애들이 긴 거 못해요. 그러니까 짧게 끊어갈 수 있도록 엄마가 뒤에서
코치를 해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EBS로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이 드니까. 충분하고도 남아요. 네. 그 2028년 이제 대입 개편하면 뭐 내신 경쟁이 또 완화도 되고 뭐 선택 과목이 또 사라졌다 해서 또 이제 이걸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제 의문들이 많으시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두 가지 명제가 있어요. 네. 내신이 완화가 되고 선택 과목 제도가 없어졌다. 네. 내신이 완화인지 강화인지는 따져봐야 한다. 네. 이거고 선택 과목 제도가 없어진 것은 수능에서 없어졌지 네. 교과 지식은 남아있다. 학교 내신은. 이런 건데 뭐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차이가 없고 국영수 잘하는 애들이 좋은 대학 가는 건 불변의 진리인데 내신은요 9등급이 5등급이 되거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입시 트렌드를 봐도 그런 추세인데 선진국이 5등급 체제로 가요. 근데 이게 완화냐 강화냐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화라고 보는 사람들은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니까 완화 아니냐. 근데 저처럼 강화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보냐면 9등급에서 5등급으로 가지만 9등급 시절에는 공통과 일반 선택만 등급이 나오고 진로 선택은 등급이 안 나온다. 근데 5등급 체제에서는 일반 공통 진로 융합 선택 과목이 몽땅 등급이 나온다. 그리고 어차피 1, 2등급 못 받으면 좋은 대학 가는 건 물 건너갔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따지면 전 과목이 다 나오는 5등급 체제가 오히려 강화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안 보는 사람도 있죠. 안 보는 사람도 많죠. 그래서 완화라고 보는 분들이 특목자사고로 이제 많이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죠. 근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바로 이어서 좀 여쭤볼까 봐요. 사실 이제 특목고 자사고가 유리하다는 이런 보도들도 있었고, 약간 그쪽으로 쏠림 현상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소장님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좀 직접 여쭤보겠습니다. 예. 특목자사고가 유리해진 게 아니고요. 네. 특목자사고가 불리했는데 불리함이 조금 덜어졌다. 네. 이거라고 보는 이유인데 이유는 똑같이 10% 안에 든다고 하더라도 특목고가 쉽겠습니까? 일반고가 쉽겠습니까? 강남의 특별한 일반고가 아닌 이상 특목고보다 일반고가 쉽죠. 근데 이제 특목고가 유리했다는 얘기는 정시 모집이 한 40%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는 특목고든 일반고든 내신 등급이 좋아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뭐 저는 일반고 이해찬론자. 근데 너희 집에는 특목고 보냈지 않냐? 큰애는 특목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는 특목고가 유리할 때. 지금은 근데 둘째는 일반고 갔거든요. 그렇습니다. 2028년 대입 개편안 이 시안이 발표되면서 또 굉장한 혼란과 걱정과 고민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뭐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자녀를 두신 그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이 많으십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부모님들께 좀 요 방향을 잘 잡을 수 있도록 좀 조언을 먼저 좀 부탁을 드리면 어떤 말씀 주시고 싶으세요? 그제 초등학교 어머니들 대상으로 제가 강의를 하나 했는데 네. 그런 비유를 들었습니다. 펜싱 아시잖아요, 펜싱. 네. 펜싱은 누가 유리하냐면 팔이 긴 놈이 장땡이에요. 아무리 펜싱 잘해도 팔이 쭉 뻗으면 대책이 없죠. 뭐 이거 해봐야 뭐 팔이 안다니까. 그럼 펜싱에서의 팔 길이는 입시에서는 뭐냐? 입시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 이 교과 지식이 펜싱에서의 팔 길이다. 그러니까 교과 지식만 길러주면 제도가 어떻게 바뀌어도 걱정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합니다. 그러니까 뭐 2028 대입 개편안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교과 지식만 단단하게 쌓이면 어떠한 제도가 바뀌어도 적응이 가능하다. 국어, 영어, 수학, 사회와 교과 지식이 모든 걸 좌우하기 때문에 뭐 어릴 때부터 또는 뭐 자라서 교과 지식을 차근차근 가르쳐 놓으면 모든 게 좋다. 근데 초등학교 때 너무 애들을 빡세게 돌리면 애들이 번아웃 되니까 저 초등학교 때는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좀 쌓아주고 중학교 올라오면 그래도 국영수에 돈독하게 하면 낫지 않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독서의 중요성도 요즘 굉장히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강조하시는데 소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기본기를 기르게 되면 운동을 잘할 수 있듯이 독서 능력을 키워주게 되면 교과 지식이 느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그 기초 체력, 펀더멘탈을 기르는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독서가 가시적으로 딱 중요하다. 이거라기보다는 독서를 많이 하면 어휘력이 길러지고 보다 폭넓은 지식이 있고 안목이 트이기 때문에
독해 능력도 생기고 근데 모든 게 독해거든요. 문제를 푼다는 것 자체가 독해 능력에 네. 수학도 문제를 이해 못하면 꽝 되는 것처럼 네. 그러니까 독서라고 하는 건 모든 것의 기본이다. 네. 우리 음식으로 말하면 공기와 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내신을 잘 받는 학생들의 좀 공통적인 특징이 좀 있을까요, 소장님? 특징이 있어요. 성실해요. 아, 성실해요. 사실 내신의 어떤 그 특징은 성실도가 좌우한다고 봐요. 네. 수능은 우리가 안 배운 선생님이 문제 낸 걸 우리가 푸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신은 우리가 가르친 선생님이 문제 내는 걸 내가 푸는 거기 때문에 내신은 성실도에서 온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 학교 어떤 수업에 좀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하네요. 제가 이제 경험을 들이켜보면 제가 대학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네. 근데 제가 아르바이트 할 때가 카지노예요. 카지노에 제가 문지기로 근무했어요. 낮에는 대학을 다니고 밤에는 문지기를 했어요. 근데 낮에 밤새도록 문지기를 하니까 낮에 졸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녹음기를 가지고 다녔어요. 수업 시간에 녹음기를 딱 틀어놓고 졸면서 강의를 듣는 거예요. 네. 그리고 근무하면서 무슨 경호원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리시버를 들고 제가 들으시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근무를 했어요. 네. 겨우 강의를 녹음한 걸 여러 번 들으니까 수업을 들은 거랑 진배 없잖아. 수업을 잘 듣는 게 시험을 잘 보면 기치를 게. 남들은 아마 정엄은 귀가 이상한 거 그랬을 거예요. 맨날 여기다 손대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강의를 들었단 말이에요. 네. 좀 어떻게 좀 도움을 주면 이렇게 성실하고 좀 자기주도 학습을 잘하는 친구들이 될 수 있을까요?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아, 엄마 아빠와 자녀들이 네. 대화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대화로 풀어내셔야 돼요. 네. 애들하고 대화는 항상 신뢰가 바탕이 돼야 돼요. 아, 예.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약속한 건 지킨다. 아, 저희 집 아이가 이제 그 당시는 외고에 가는 게 이제 그 당시 유행이기 때문에 네. 제가 약속을 해요. 너 외고에 붙으면 아빠가 아라시라고 하는 일본 그룹이 있잖아요. 네네네네. 아라시 공연을 데려가 주겠다. 근데 그 당시 아라시 공연이 안 열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아침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 가서 네. 아라시 그 스타샵에 가서 아라시 스티커 뭐 네. 브로마이드 이런 네. 걸 사가지고 저녁 비행기로 한국에 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아빠는 약속을 지킨다. 그래서 신뢰가 기본이 돼서 대화를 하면 네.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당위성을 자꾸 애한테 주지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애도 듣습니다. 내신이 중요하다는 건 계속 강조하고 네. 성실하면 내신을 잘 받는다고 방법론을 일러주고 네. 그렇게 하면 애들이 잘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학군지로 달려가실까요? 사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가 좋으면 한 가지가 안 좋은 것처럼 내신 받기 어려우나 사교육 인프라가 잘 돼 있고 네. 비학군지는 내신 받긴 다소 용이하나 사교육 인프라가 안 좋고 네. 그건 뭐 엄마 아버지가 결정을 해줘야죠. 네. 그러면 좀 결정하실 때 좀 고민을 꼭 해보셨으면 하는 지점이 있으세요? 아이가 학군지에 가서 잘 버틸 수 있는가. 우리 아이가 멘탈이 얼마나 강한가. 네. 이걸 따져봐야 돼요. 네. 예를 들면 학군지에 가서 적응 못하는 데도 꽤 있거든요. 그렇죠. 대수동에 산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건 애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애의 속성을 엄마 아빠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요. 그 앞서 말씀하신 그 멘탈이라는 것은 좀 이렇게 성적이 떨어져도 우직하게 공부를 해 나가는 좀 그런 것들일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제 그 강남 고스포츠 터미널 쪽에 근무를 했었는데 네. 어느 날 제가 불현듯 느끼는 바가 있어서 네. 그 동네 정신건강의학과 그 고스포츠 터미널 주변으로 6개가 있더라고요. 가서 어떻게 오시냐 그래서 실은 제가 물어볼 게 있어 왔다. 왜 이 근처에 이렇게 정신병원이 많으냐. 의사님이 아픈 사람들이 많다. 누가 아프냐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렇게 많이 아프다. 애하고의 갈등 때문에. 그런 걸 보면 애 고등학교 문제도 애하고의 갈등이 생기면 제대로 선택이 안 되는 거예요. 고등학교가 아무리 내신 따기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애하고 대화가 일단 돼야 애가 원하면 내신 받기 어려워도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엄마가 야, 너 거기 내신 받기 어려워. 여기 가. 네. 그러면 이제 애는 두고두고 내가 이 학교에 갔으면 잘할 건데 이 학교에 가서 못했다고 생각하면 평생을 엄마를 원망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학군지로 가면 내신 받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학군지로 갈 때는 내신 받기 어렵다는 걸 각오하고 가셔야 되고 얼마든지 지방에서도 좋은 대학 갑니다. 네. 그리고 학군지로 굳이 가지 않아도 네.
하려면 다 합니다. 그렇죠. 입시 전략 차원에서 이렇게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지금 매년 그 수능 시험 볼 때 네. 검정고시 보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고 있어요. 장단점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요. 장점은 내신에 구애받지 않고 수능에 몰입할 수 있다. 네. 그것이 장점이고 네, 네. 단점은 우리 사회의 편견을 어떻게 이겨낼 거냐라는 것이고 그 중고등학교 때 그 부간에 같이 지내면서 얻는 이익도 큰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물론 뭐 학원에 가도 친구들이 있지만 우리 사회의 어떤 그 시각에 대한 것도 문제가 있어서 그게 장단점이죠. 오늘은 이제 소장님의 어떤 고민이나 생각을 많이 여쭤보는 시간이니까요. 이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저는 반대예요. 반대하세요. 아. 그 이제 고등학교 진학을 앞두면은 또 다른 여러 가지 고민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진로 결정에 대한 고민들도 있는데요. 좀 네. 언제까지 결정하면 좋을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고교 학점제라는 게 네, 있어요. 맞아요. 고등학교 올라가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골라서 듣게 돼 있거든요. 네. 논리적으로는 그때까지 자기 진로를 정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능하면 진로를 정해주면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는 중학교 때나 워크넷, 커리어넷 같은 데 가면 그 적성검사 하는 게 있어요. 그런 걸 통해서 적성을 찾아서 진로를 정해주면 좋긴 한데 쉬워 보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러면 자녀분들께 약간 진로를 그 적성을 찾아주는데 좀 도움을 주셨던 방법이 있으세요? 자기 새끼는 자기가 제일 잘 알죠. 그러니까 저는 우리 집 아이들 진로를 제가 조언을 했어요. 예를 들면 큰애 같은 경우도 글을 잘 씁니다. 네. 아버지를 닮아서. 그래서 저는 너는 성격이 좀 약간 외골 수인 것도 있고 글도 잘 쓰고 하니까 신문기자 같은 게 낫겠다. 그래서 저희 큰애는 신문기자 했습니다. 신문기자 하다 요즘은 이제 다른 기업으로 옮겼는데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좀 경험을 관찰을 하죠. 해주고 엄마 아빠들이 보면 자신의 자녀의 적성을 알 수 있어요. 꼭 검사하지 않아도 이 아이는 어떻게 크는 게 낫겠다는 게 감이 옵니다. 네. 그러면 고교 학점제에 좀 유리한 고등학교가 있는 걸까요? 자사고 특목고가 학점제에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학점제는 교실이 풍부해야 되고 교사가 많아야 돼요. 네. 그러니까 자사고 특목고라고 특별히 그렇지는. 유리할 건 없다. 물론 돈이 많은 자사고인 경우는 기간제 교사를 많이 채용을 해서 다양한 과목을 깔겠지만 요즘에 자사고들이 뭐 돈이 그렇게 많나요? 어렵죠. 특목고는 또 자신의 전공 교육과정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외고인 경우는 외국어 교육과정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을 다양하게 깔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히려 특목고가 더 학점제에는 그렇게 다양한 과목을 깔기에는 불리함이 있어요. 잘 판단하셔서 고민해서 결정하셔야 그래야 되는데 네. 올해 당장 서울 시내 자사고 경쟁률이 작년보다 떨어졌긴 했지만 네. 인구가 준 걸 생각하면 오히려 늘었다. 외고 국제고의 지원율은 작년보다 늘었다.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사태 파악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사태 파악은 했지만 이게 낫다고 볼 수도 있고 가정마다 또 아이마다 너무 상황이 달라서 뭐 또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말씀하신 걸 좀 잘 응용하셔가지고 이렇게 아이들 진로에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그렇죠. 네. 고등학교 어떤 그 선택을 앞두고 부모님들은 이렇게 고민을 막 하실 텐데요. 그런 그 부모님들께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 좀 어떤 말씀 전해주시고 일단 싶으신가요? 근본적으로 아이가 원하는 고등학교에 보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네. 예를 들어 우리가 아무리 일반고가 좋고 하더라도 애가 특목자사고를 원하면 거기에 보내는 게 옳습니다. 중학생도 뭐 생각이 있으니까. 그 대신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용의 꼬리가 좋으냐 뱀의 머리가 좋으냐라고 보시면 저는 뱀의 머리가 대학 가는데 유리하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이를 봐서 아이가 만약에 자기 주관이 뚜렷하면 자기 통제가 잘 되면 특목자사고에 가서 뭐 있는 것보다는 일반고에 가서 내신을 잘 받는 게 답인 거고. 근데 만약에 애가 이리저리 휘둘리는 아이 같으면 빡센 고등학교에 가서 그 체질에 맞게 힘차게 도는 게 더 유리한 거고. 그래서 그는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사회가 저희 뭐 유튜브 채널만 봐도 그렇고요. 너무 이제 입시 정보를 다루는 채널도 많고요. 뭔가 공부 잘하는 친구들을 위한 채널들, 정보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내 꿈을 위해서 마이스터고 고등학교를 고민하는 부모님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사실은. 저도 생각이 바뀌어갑니다. 옛날에 고3 담임선생님하고 고3 부장할 때는 그냥 애들을 그냥 갈고도 대학 보내는 게 그 능사였는데 지금은 꼭 그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입시 전문가가 나와서 이런 얘기하면 김 빠질지 모르겠지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 저는 대학 입시로 먹고 살잖아요. 네. 요즘에 그 생각이 들어요. 대학을 꼭 가야 할까? 그랬더니 남들은 저한테 너는 그 배부른 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뭔가 잘하는 게 있다면 대학을 꼭 안 가도 되지 않냐. 저희 유태한 밤에도 잠을 못 자고 이렇게 아이의 성장, 나의 성장을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육아 동지들께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힘이 되는 말은 제가 잘 못합니다. 힘드셔도 자식을 위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 응원의 한마디가 아니고 부담스러운 한마디가 됐지만 뭐 어차피 저한테 주어진 발언 시간이니까 얘기합니다. 낳아놨으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말씀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